이 클립은 2023년 5월에 녹화한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저는 레벨업이라는 회사를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정규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랩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고, 그래서 계산과학을 굉장히 큰 규모로 소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현재는 AI를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걸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백엔드 AI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널리 널리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에 참 글들을 많이 써주시잖아요. 최근에 올리신 글 중에 히트하신 게 요거예요.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 AI를 둘러싸서 스케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메인으로 놓고 글을 써주셨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 지금 AI의 스케일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 스케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될 것 현대 같아요. AI 모델의 기반으로 거의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처음 도입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모델들은 전부 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이고 또 언어 모델들만 여기다가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2018년에서 2022년이면 불과 4년인데 2018년 초 대비 2022년에 있는 제일 큰 게 몇 배가 된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2018년 초의 모델이랑 2021년 말의 모델 사이즈가 2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 모델을 처음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들었던 건 번역기입니다. 왜냐하면 입력 문장을 주면 출력 문장이 나오는 어떤 예제가 필요했는데 그걸 잘해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RNN이죠. 리커런트 뉴럴넷이고 그 리커런트 뉴럴넷을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성능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종류의 시퀀스를 넣으면 다른 시퀀스를 뱉어내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첫 번째로 나온 예가 번역기. 어쨌든 시퀀스를 넣으면 시퀀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걸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그 통계 기반의 번역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번역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번역기들을 신경망 기반으로 번역기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만든 결과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은 내부적인 이 번역 시스템 서비스를 통째로 전부 다 뉴럴넷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번역기를 만드는 와중에 의미가 있는 발화들은 언어에 상관없이 비슷한 부분들이 항상 있다는 걸 동시에 알아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언어쌍에 따라서 피처가 다를 텐데요. 단어들도 다르고 토크나이저도 다르니까요. 토크나이저들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토폴로지, 그러니까 생긴 것만 봤을 때 이쪽 언어가 뭐고 이쪽 언어가 뭐든 상관없이 번역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충 중간에 비슷한 구조가 생기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번역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한국어 일어를 만들었다. 근데 두 개를 봤는데 이상하게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센턴스 인코더라는 걸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슷한 구조가 이미 있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이 비슷한 구조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훈련을 하면 금방 번역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번역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적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분야도 동시에 다 진행이 돼서 이것들이 트랜스퍼 러닝이나 파인 튜닝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머부터 시작해서 유니버설 센텐스 인코더, 유니버설 랭귀지 백본 구조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벌트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발전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7년이 알파고 쇼크 다음에 해요. 맞죠? 어마어마하게 AI 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머리에다 AI를 딱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2017년에 이 번역기, 이 구글 뉴럴 트랜스레이션 모델이죠. 걔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쓸 때가 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였거든요. 그래서 이 2017년부터 시작된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AI가 도장 깨기를 하면서 다니는 그 흐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2017년부터 한 2020년까지 쭉 있었던 일들은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기보다는 AI를 도입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스팅되는 이런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쯤 되면은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이때 되면 사람들이 뭐 크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00억 파라미터를 좀 가볍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언어학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했는데 이 논의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2019년에 있었어요. 그 사업적으로 연결이 된 얘기가 아니어서 언론에서 기사에서 접하기는 어려워요. 언어 모델을 만들 때 그전에는 항상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이 입력에 맞는 출력을 만드는 식으로 모델을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트랜스포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그냥 정상적인 문장 구조를 잔뜩 주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 모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 문장들을 어마어마한 걸 넣어서 문장 구조를 훈련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머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얘가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한다는 게 뜻이 뭐냐? 그 얘가 랭귀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사람이 들었을 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시퀀스를 만드는 애를 만든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자기가 리오거나이즈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 그러니까 뭔가 리즈닝이죠. 리즈닝에 해당되는 것을 돌려주는 모델을 만든 거냐. 후자면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전자면은 우리는 그냥 언어를 잘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 거고요. 후자면은 얘는 내부적으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머신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트라고 부르는 그 컴퓨트를 구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챗GPT가 작년 말에 나오고 올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테 수학을 시켜보고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야, 더하기 빼기 간단한 거 잘하는데 수만 조금만 커지면 수학을 못하네. 실망하잖아요. 막 틀리고 막 무슨 컴퓨터가 수학을 틀리냐 이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얘한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수학을 처리하는 논리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인 CPU에 들어있는 ALU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뉴럴넷으로 만들어진 논리 구조에 따라서 그걸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죠. 얘는 수학을 하지 못하는 애인데 수학을 하고 있는 거가 엄청난 겁니다. 약간 네. 어림새 많은 느낌이던데요. 그렇죠. 수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기대하는 정확도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직이 에뮬레이션 되고 있는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좀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T5 정도 되면 사이즈가 크고 이 인코더 디코더를 전부 다 트랜스포머로 미래에 대체한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엄청 크게 가지고 가면 얘가 논리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치자. 로직을 처리하는 머신을 만드는 건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직을 처리하는 머신은 우리가 머리에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뇌라고 달고 있죠. 뇌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다양한 종류의 뭐 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뇌의 구조를 따라서 이 신경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뇌는 완전 비동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뇌세포들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동시에 한번 딱 찍어가지고 이런 스냅샷처럼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클럭도 엄청나게 느리죠. 뭐 4Hz 정도 된다고 하죠.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어마어마하게 패러라이즈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돌지도 않는 어떤 구조고 완전히 구조적으로는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뇌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데아에 있는 어떤 구현체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구현한 게 우리 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뇌는 진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레거시가 있습니다, 안에.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레거시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런 뇌랑 똑같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2019년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언어 구조를 이런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그 이데아의 영역에 있는 논리 처리 머신이죠. 어떤 리즈닝 머신을 만드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랑 우리가 만든 이런 어떤 종류의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랑 결론은 같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2020년에 이제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왜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얘기로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뉴럴넷이랑 비슷하다, 구조가. 그래프 뉴럴넷에서 몇 가지를 제약을 걸면은 트랜스포머랑 똑같은 수학적 구조가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프 뉴럴넷은 어떤 애랑 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어떤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뉴럴넷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객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된 구조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게 됐죠. 그 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잦아들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는 모델 크기의 변화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되나 보자
쪽의 접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키워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봤더니, 네, 2020년 초에 딱 치고 나왔던 게 GPT-3였고,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쇼크를 줬어요. 첫 번째는 1000억 파라미터가 넘잖아요. 하는 게 네, 100빌리언이 편할 것 넘죠. 같습니다. 175빌리언인가 이랬습니다.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가 모르겠고 왕창 키워봐. 그럼 뭔가 네,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충 1000억 파라미터 넘어가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고, 크기를 계속 키웠죠. GPT-3는 GPT-2랑 매개 변수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 빼면은 기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실제로 GPU라거나 이런 머신에 올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큰 이슈가 됐었고, 이제 GPT-3의 특이점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멀티모달리티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 바로 출력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음악을 작곡하라고 했을 때, 옛날에 베이직 언어 이런 거 보면은 음악을 작곡할 때 C16, D8 이러면은 16음표, 도, 뭐 8분음표, 레 이런 식으로 소리 틀어주잖아요.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 보라고 시키면 얘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를 말을 하고 있지만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출력의 형식을 다른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 시퀀스 종류기만 하면. 그리고 사실상 모든 컴퓨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1차원 시퀀스죠. 2차원 데이터도 1차원으로 바뀌어도 되니까 그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질렀습니다. 그냥 더 큰 걸 만들자. 더 큰 걸 만들자. 작년에 챗GPT가 대중화가 돼서 모두가 봤죠. 뭐 챗GPT가 사이즈가 얼마냐는 말이 많아요. 얘도 175빌리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대충 얘네는 8비트 양자화를 한 상태로 용량을 반 이상 깎았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모델도 만들었을 것이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2빌리언까지 낮춘 모델도 내부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트래픽을 소화하고 있는 것을 평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 액티브 유저가 1억 명이 넘는 서비스가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은 175빌리언짜리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역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케일로 보면은 10메가부터 320기가라고 적어 보면요. 10메가 정도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델 사이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요게 100메가 실리젠트 이상 용량이 되고, 20기가 정도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GPU들 있잖아요. 디아블로 4를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GPU들에 들어간 메모리 용량이 이 정도 되죠. 아니면 뭐 카카오에서 공개했던 코GPT 인퍼런스를 하려면 대충 저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175빌리언이 320GB 정도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336GB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죠?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기준으로 330기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대충 320이라고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올리는 기기를 생각을 해서 거기다 맞출 거거든요. 음, 이게 어중간하게 끊기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서비스를 할 때도. 그래서 개발 중인 GPT-3를 인플루언스 하려면 저 정도. 그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줄여보면은 큰 거 하나 등장시킬 수 있죠. 이제 챗GPT를 인퍼런스를 하겠다. 생짜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800기가 정도까지도 잡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저건 저렇게 돌지 않을 거예요. 저 사이즈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팜 540B 기준으로 이거를 훈련용으로 그라디언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올리려면 약 9테라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이것도 서비스 레벨로 가면 되게 낮아지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팜2 같은 경우는 그 구글에서 공개한 파라미터 수는 300B 조금 넘습니다. 제일 큰 모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깎았습니다. 사이즈를. 원래 540B에서 560B짜리 팜2가 있었고 얘는 이제 340B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일부 레이어의 양자화 등을 했겠죠. 전부 다 네. 양자화라는 거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기 때문에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시면 이 인코더 디코더가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뒤로 가서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이 프리시전에 손을 대면 결과가 맛이 가요. 네. 네. 양자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원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이 부동소수점 플로트여야 되는데 그것도 네. FP16이면은 2바이트니까 걔를 그렇죠. 그냥 1바이트 혹은 0.5바이트까지 깎기 위해서 소수점들을 다 날리고 정수로 바꾸고 정수로 그러면 256까지 표현 가능한가요? 근데 네. 4바이트면 이 세기를 0에서 65,535까지 하다가 이게 65,000 요거 너무 크니까는 그러면 요거를 비트를 8비트로 딱 쪼개면은 256, 0에서 네. 255까지로 이렇게 성기게
만들어서 네. 데이터를 확 줄이겠다. 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양자화의 개념이고요. 3비트 양자화까지도 하긴 합니다. 네. 3비트면 2의 3승이면 2, 4, 네. 0에서 8 네. 사이로 나누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그 딱 나오네요. 네. 그 각각의 용량이 GPU 몇 장씩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거 너무 겁먹지 않으면 되는 게 3월에 엔비디아가 H100을 새로 내놓으면서 이 H100 두 대를 이 NV링크라고 부르는 그 패브릭으로 연결한 GPU를 따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요 유닛이 네 개가 보이는 건데 이 하나가 지금 두 개를 하나로 결합을 한 거거든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조금 다른 게 원래는 요 하나 이 두 개가 결합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80기가짜리였어요. 근데 얘는 메모리가 94기가짜리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88기가인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쪽에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오셨을 텐데 96기가가 아니라 94기가예요. 각 칩들이 용량이. 그래서 되게 어중간한 사이즈고 그리고 쟤도 이제 MIG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그 GPU 분할이 되는데 그게 분할을 했을 땐 제가 80기가 기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뭔가 94기가씩 되는 GPU를 만들어서 두 장을 붙인 제품을 갑자기 저기 이제 인퍼런스에 특화된 하드웨어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 서, 누군가 저걸 요구한 겁니다. 저런 칩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88기가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역으로 추정을 하면 그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구매력이 있으면서 188기가나 되는 용량을 소모해서 모델을 서비스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 혹시 챗GPT를 돌리려면 메모리가 한 180기가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역으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네, 가정이긴 한데 굉장히 사운드한 가정입니다. 저기도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도 발표를 할 때는 이게 뭐 세계 최고의 트레이닝용 반도체다 이렇게 막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3월에 GTC 때는 젠슨왕이 이제 인퍼런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하드웨어의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H100의 훈련용으로 쓰시고 A100은 인퍼런스용, 서비스용으로 쓰세요. 그 정도의 속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는. 람다나 이런 얘기들은 따로 하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드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람다고요. 그게 이제 조만간 팜2로 교체될 예정이고 팜2 같은 경우는 팜1은 지금 5,400억, 540빌리언인데 팜2 같은 경우는 3,300, 360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60빌리언, 340빌리언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줄였죠. 그리고 동일한 성능일 때 모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선 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게 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클린한 데이터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 정부가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5월 24일인데 3개월 조금 넘었죠. 100일 됐어요. 그 100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2월 8일 날은 이제 우리가 보통 IT에서 생각하는 킹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둘 다 칼을 빼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당시에는 구글이 약간 폭망하긴 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를 따라잡았죠. 그래가지고 그 100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쭉 보시면 엄청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에 카카오톡이 한번 뻗었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대한 메신저들이 막 명멸하고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관성이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들고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린 채로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드를 거기 붙이기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능한 모든 곳에 빙 버튼에 붙이려고 할 거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이죠. 차원이 다른 종류의 자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지고 있어요. 서비스를 하는 단계가 되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자원 증가량의 곡선은 그냥 TSMC의 생산 곡선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찍어주는 대로 그냥 지금은 소화가 될 거예요. 네. 질문. 사실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저희 같은 일반인 기준에서 보면은 거의 무한의 자본을 가지고 무한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거꾸로 승주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답을 구하는 게 저희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길 잃은 어린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갈 데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산업은 다 곡선이 비슷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치가
일정 정도의 만족도를 충족하게 되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구글이고 이분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격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두 회사가 도달한 데까지 다른 회사들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 안은 다 도달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네. 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음,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조금 해석하면은 지금 정규님이 말씀하신 게 다 모든 산업은 어떤 불연속적인 S커브로 해서 급격히 발전하고 어느 정도 이 평지에 세츄레이션 도달하면 되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기술도 또 다른 마찬가지고. 영역에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한다라는 말. 그럼 네, 이제 거기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지금 1억을 써서 하는 일을 저희가 네, 2년 후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뭐 100만 원을 써서 하거나 혹은 그냥 라이브러리로 부르면 되거나 하는 네.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미래가 좋아질 거니까 그냥 기다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 업계에서는 한 달 한 달이 중요하잖아요. 근시안적으로 저희는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AI는 너무나 방법론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세상에 산업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AI는 특정 산업군을 형성하는 식의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아까 구글이 뭐 2017년, 18년부터 쭉 이렇게 보여줘서 다른 회사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산업군을 부스트하는 역할이 더 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이 AI 분야가 너무 크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어떤 회사도 그 시장을 과점할 수가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로우 다운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잖아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와서 다 없애버린 영역이 있다면 기존의 콘텐츠를 다루던 미디어 영역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정규님이 말씀하신 게 AI는 어떤 독립된 프로덕이라기보단 모든 영역의 피처로 들어가는 근원 기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가 뭐 옵티머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의료 시장에서 어떤 치료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버티컬 B2B 앱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모든 영역에 다 피처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서 이 시장은 훨씬 훨씬 더 커지고 우리가 이 봐야 하는 범위도 훨씬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거의 너무. 비슷합니다. 네. 모든 분야에 어쨌든 변화가 생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방법론적인 식으로 분야를 파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포션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너무나 많은 버티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뉴욕타임즈는 한 10년 전에 되돌아보면 망하느니 많이 했던 얘기들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통적인 네. 미디어가 망하고 뭐 버즈피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뭐 트위터가 언론이 되고 뭐 블로그가 언론이 되고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런데 시간에 돌아서 올해를 보면은 결국 뉴욕타임즈는 살아남았어요. 다른 애들은 죽었죠. 뉴욕타임즈는 그 인터넷의 속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유료 구독 모델을 성공시켰어요. 한 달 보시면 4.9달러만 내면 된다고. 그런 네. 것처럼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뭐 지금 막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에서도 결국 이거를 빨리 도입해서 여기에 적응한 분들은 엄청나게 살아남을 거예요. 무슨 만화 공장을 돌리는 예전 시기처럼 공장장들이 생기게 되겠죠. 최근에 폴 네, 그레이함이 트위터에 이런 말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모바일 네, 시대가 왔을 때 최대 수혜자는 어떠한 새로운 모바일 회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었듯이 AI 네, 시대에도 최대 수혜자는 새로운 AI 회사가 아니라 기존 인더스트리의 기존 강자들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비슷하게. 일부 동감합니다. 네. 대신 그분들도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겠죠. 네, 저는 정균님, 막 그러면 던져도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오히려 더 드는데, 막 던져보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 변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5년 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5년 후 여름은 지금보다 더울 겁니다. 그런 그렇죠. 거는 예측이 네.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예측이 되는 것들만으로 역으로 추산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5년 후에 무조건 벌어질 현상으로부터 역으로 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되느냐는 또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5년 후에 더워질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5년 후에 더워질 거면 당연히
그걸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ESG가 중요하게 될 거고, 저전력이 중요하게 될 거고, GPU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니까 GPU를 저전력으로 갖고 가는 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받게 될 거고, 그 집중을 받게 될 거고, GPU의 AI의 저전력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분야들이 뭐 사실 엔비디아하고 아직 1대1로 경쟁이 안 될 것 같음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죠. 네. 동시에 또 뭐 지금 굉장히 불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은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든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AI에 투자가 될 거라는 걸 역으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면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의 하나가 리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그게 가능한 뭐가 있느냐고 하면 두 개밖에 없는데 투자가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헬스케어, 이 건강 관련된 것 쪽이랑 AI밖에 없어요. 역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I는 투자가 시작되겠구나. 특히 그게 지금 되게 가속화가 됐잖아요. 챗GPT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일단 손에 만져지는 연구 결과물을 봤으니까요. 그 언어 모델 쪽에 계시던 분들은 챗GPT가 엄청 충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모든 사람들 손에 쥐어주니까 갑자기 혁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혁신이 혁신의 역으로 예. 그 경쟁 압력을 만들고 지금 그걸 계속 양의 피드백으로 이걸 가속화하고 있죠.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봤거든요. 뭐가 되는지.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걸 본다는 게 되게 그 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데 블랙베리, 윈도우즈 모바일 다 필요 없고 아이폰이 나오니까 그 시장은 완전히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GPT가 하는 역할이 지금 딱 그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분야에서 기존에도 연구들이 있었고 결과물이 있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아이폰 모먼트를 가졌듯이 지금 사람들 손에 챗GPT가 주어진 거예요. 일생에 몇 번 안 보게 되는 그런 곳에 서 있죠. 기술이 어떤 사회랑 만나서 그 사회가 기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가끔 존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컴퓨터가 막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가 그 다음이고 지금이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어떤 움직임이겠죠. 이 아까 그 미래 예측 부분에서 그 5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새 5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픈 AI는 슈퍼 인텔리전스 갑자기 초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를 봐가지고 네. 그 제프리 힌튼도 요새 막 저런 인터뷰 했을 때 5년에서 20년으로 자기의 어떤 AGI 같은 것들이 올 때 그거를 당겨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18년, 19년에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동시에 다시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은가? 이게 정말 무슨 정체를 가진 것들인가? 기존에는 요 스케일 할 수 있는 곳이 구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내부적으로 윤리 조직이 되게 잘 돌아가는 조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위험하면 키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챗 내놓고선 네. 문제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걸 보고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인터뷰에서 하나 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거를 다시 수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인은 안 그랬다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딱 열린 그 상황이고 누구 한 명이 그러기 시작하면 사실 멈출 수가 없긴 하죠. 오픈 AI가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한 3년 전부터 랭귀지 모델은 공개 안 했는데 얘네들이 공개를 안 한 이유도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발표를 했었고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2019년 뭐 이맘때쯤부터 쭉 나왔던 온갖 종류의 담론들이 거기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봐버렸죠. 이제 아무도 못 막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담론들이 다시 떠오르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동시에 그게 한 벌써 3년이 된 얘기잖아요. 그 3년 동안도 어마어마하게 그 연산자원의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할 때랑 지금 쳐다보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슈퍼인텔리전스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에 도달하는 길이 바이올로지컬한 방법이 최선이냐라고 봤을 땐 아닐 수 있죠. 진화 과정이란 거는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길을 이게 찾아가긴 하지만 지름길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전산적으로 만드는 무언가는 쇼컷이 생겼을 때 바로 그쪽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년에 뭐 람다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인가? 작년 작년입니다. 블레이크 레몬이 예.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꺼지기 싫대잖아요. 진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뭐 랭귀지 모델의 우리가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그게 돌아가는 원리를 아니까는 그냥 말을 지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 어떤 신호가 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연산이 원타임으로 일어나고 논리 구조로 나온다는 대답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스냅샷처럼 계속 돌아가는 어떤 뇌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뇌는 항상 컨티뉴어스하게 시공간에다가 비동기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입력이 없든 있든 내부적으로 계속 연산을 하지만 얘는 뭔가 인퍼런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한 번 딱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그 연산 과정이 스냅샷처럼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식으로 돌아가죠. 그럼 얘는 지금 완전 다른 형태로 돌아가는 어떤 애인데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개념이랑 너무 다른 식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는 애라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냥 프로그램인데 얘는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애고 만약 얘한테 센서 데이터를 붙여서 연속적으로 돌게 만드는 모델을 당연히 만들 수도 있겠죠.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센서리 데이터가 붙고 그다음에 모터 컨트롤 같은 게 붙는 어떤 로봇 컨트롤러가 될 텐데 프로파게이션이 있는 요 구조라면 스냅샷 구조로 계속 돌아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연속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우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 끝에 가면은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분들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니까 5년 후가 걱정되시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누가 멈추겠어요, 이 바닥에서. 요새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런 AGI의 위험성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두 분께서는 아톰을 보신 세대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서 아톰을 보면 그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제 로봇 인권 가지고 데모하고, 음, 뭐, 폐기되기 싫은 뭐 이런 거 있고, 반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규소로 만들어져 있고. 전기가 꺼져 있으면 생명 활동이 멈췄는데 전기를 넣으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어떤 생명체다. 그냥 치환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뉴럴넷은 사실 생체 뉴런에서 기반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다른 길을 왔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규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시고 대부분의 연구자나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AI를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게 가장 옵티멀 패스라고 보세요?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델을 만드는 음, 쪽이 수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델 서비스를 디자인하거나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파인 튜닝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 많이 분화가 되고 있죠. 창작에 관련된 수많은 분야들이라거나 온갖 종류의 그런 뭔가를 작성하거나 창작하는 분야들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개발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AI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뭐 이런 역할일 것 같은데 그렇죠. AI 그 엔지니어, 아니 모델 엔지니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네, 들어서 그냥 모델을 지금 허깅 페이스 같은 거 쓰면은 그냥 라이브러리 부르듯이 불러서 그냥 콜 하면은 답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걸 서비스하거나 조금 뭐 파인튠하거나 아니면 로라를 붙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조금만 비즈니스 스페시픽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로 하는 그렇죠.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냥 저는 지금 데브옵스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이유는 워크로드의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와스,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확장을 할 때 필요한 리소스는 동일한 리소스를 뭐 여러 개 중복으로 만들고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분산하고 워크로드를 분산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을 하는데 AI 쪽의 스케일업은 좀 종류가 달라요. 그 어느 정도 하드웨어나 드라이버 스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스케일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CPU나 램 대비해서 GPU의 분량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웹 서비스, 웹 기반이나 앱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할 때보다 더 많은 예외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죠, 지금은.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추가적인 훈련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선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이 적응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리눅스 코어 엔지니어나. 그럼 AI 업계에서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지금 5년 후에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거다라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시는 단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뭐, 본인의 아이에는 음,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코스를 가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요새 제일 많이 손에 쥐어주는 건 챗GPT입니다. 그 둘째 같은 경우는 뭐만 생기면 일단 구글부터 부르고 보거든요. 그 얘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 부르는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챗GPT 그 아무런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그쪽을 해주고 있죠. 그 저희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세대를 어차피 살아갈 거라서 둘째 같은 경우는 아예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되게 말을 잘해요. 챗GPT한테. 세종대왕에 대해 알려줘 한 다음에 그럼 세종대왕의 동생 내종대왕에 대해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지어내게 시켜요. 말을 얘가 헛소리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럼 내종대왕이 나사를 정복한 이야기를 해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듣고 엄청 좋아하고 지금 존재하는 제도권 교육은 계속 시키실 거예요?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하실 건지. 네, 좀 따라가게 할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볼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AI가 대부분의 뭐 인간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AI가 뭐 쭉 발전하되 이것들이 그냥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뭘 시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총 쏘는 법 가르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야, 터미네이터와의 전쟁에 대비해라. 사라 코너 돼야죠. 어차피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우울하면서 포기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처럼 변화가 물론 급진적이긴 하겠지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넘어갈 정도인 경우. 그럼 얘의 강점은 개인적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을 쌓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저는 제도 교육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 듣다 인간으로서 보니까 엔트로픽에서 AI 안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네. 접근이라는 글을 올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군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우리가 해칭을 해야 된다. 굉장히 내로우한 위기, 고도의 위기, 그런 식 어떤 게 뭐가 올지 모르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흥미로운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제도권 교육에도 걸어놓고 다른 네. 오는 거에도 걸어놓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전 좀 이상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도권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잘라냈죠. 네. 신정규님의 집안을 참 일반화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를 미리 말씀은 드리는데, 저 집은 네. 양쪽 어머님, 아버님이 다 물리학 박사시고, 두 분이 집에서 AI 논문 리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아이들이 아, 보면서 그러시구나. 자라거든요. 일반적인 교육 환경과는 다른 건 조금 미리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아,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자본은 어디에 세팅하실 것 같아요? 이건 오픈엔드 퀘스천입니다. AI 분야 아니면 저는 물 관련된 거서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AI 분야라면은 엔비디아, 그 다음엔 저전력 분야.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물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식수 쪽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다음에 AI 분야에서 저전력 얘기한 거는 금방 그 문제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저전력 AI가 가게 될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엔비디아가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정규님은 나중에 제가 한가하실 때를 한번 잘 네. 집어서 또 한번 저희 팟캐스트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질문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정도에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